내용은 온도와 생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우의 모습이 지방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북극의 경우에는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은 이런 형태인 반면에 이게 사막 여우의 경우는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큰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모습으로 적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온, 온도에 의해서 됐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좀 원리를 좀 볼까요? 일단 부피가 커지게 되면 표면적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정육면체 2m, 가로 2m, 세로 2m의 정육면체의 표면적을 좀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한 면이 4제곱미터가 되죠. 6면이니까 24가 되고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8 세제곱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겠죠. 3. 네, 1세제곱미터당 드러나는 겉표면적은 3제곱미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피가 작아지면 자 1로 했을 때 전체 표면적은 6이 되고 부피는 1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럼 단위 부피당 표면적인 값은 6이 됩니다. 자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부피를 키우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 커지면서 드러나는 면적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안으로 묻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부피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이 많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온도가 떨어지는 북극지방의 경우에 부피를 키우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이 줄게 되면 열이 발산될 수 있는 면적을 줄일 수가 있게 되죠. 열이 발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피부를 통해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열을 뺏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적도 지방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부피를 줄임으로 해서 발산할 수 있는 면적,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이 말단 부위도 커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열이 잘 발산될 수 있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일수록 몸집이 커지고 몸의 말단부는 작아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호랑나비의 경우에 봄에 태어나는 경우와 여름에 태어나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질 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여름이 더 커지고 또 색소, 물질 대사도 되게 활발해지다 보면 색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원활해지겠죠. 그렇게 색깔도 진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봄형의 호랑나비가 크기가 작고 색깔이 좀 연한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온도와 생물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낙엽이 지는 것도 낙엽은 왜 질까요? 단풍은 왜 생길까요? 그것도 이제 기온 때문이죠. 겨울이 되시면 겨울에 가까워지게 되면 그 이유는 엽록소가 이 온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저온이 됐을 때 쉽게 파괴가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이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엽록소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파괴가 돼서 상대적으로 거기 안에 이제 안토시아닌 색소,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같이 들어있는데 세포 안에 엽록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엽록소에 의해서 색깔이 죽어 있다가 엽록소가 기능이 파괴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을, 늦가을이 되면 단풍, 안토시아닌 색소는 빨간색,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예쁜 단풍이 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낙엽이 지는 것도 이 겨울에 물질 대사가 이제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잎을 떼버리고 몸통만 지켜서 다음 해에 다시 이제 꽃을 피우고 나무 잎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단 겨울이 됐을 때는 이 잎을 추울 때는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떨켜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잎을 떨치게 되면 몸통 안에 양분이라든가 수분을 최대한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잎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잎이 있어도 엽록소가 파괴가 돼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분과 수분을 최대한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물의 경우에 낙엽수는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엽록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결국 단풍이 지게 되고 떨켜가 만들어지게 되면 낙엽이 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사시사철 잎이 남아있는 경우, 상록수의 경우는 이제 별일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녹말, 잎 안에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좀 볼까요? 일단 녹말은 다당류죠. 포도당이 많이 뭉쳐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포도당은 이 녹말이 이렇게 낱개로 잘라져서 이제 잘라지게 되면 포도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이 비커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볼게요. 녹말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뭉쳐 있는 상태죠. 똑같은 이 녹말이 포도당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입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입자가 중간중간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이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삼투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농도와 일치한다라고 했죠. 삼투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도가 결국 진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입자의 수가 많게 되면 이거보다는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다시 말해 삼투압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거기 안에 물이 아닌 다른 성분이 많이 들어있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물이 응집되는 결정을 만드는데 어는 얼음이 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안에 소금이 물이 이렇게 어는 것을 막게 하는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포도당이 많아짐으로 해서 물이 이렇게 어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록수의 경우에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 녹말이 줄고 포도당이 많아지는, 그렇게 해서 삼투압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어는 점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활령과 생물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이 분명히 다른데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생활 방식이라든가 형태가 비슷해지는, 생활이 좀 형태가 비슷해지는 현상을 생활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진화적으로 봤을 때 되게
유연 관계가 먼 이런 생물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개구리라든가 악어, 하마 다 다른 이제 종이 다른 이런 생명체인데 환경, 이게 물에 사는 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 이 눈과 콧구멍만 이렇게 빼놓는 이런 형태로 수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형태가 비슷해지는 이런 것을 생활형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동물의 생활형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식물의 경우에는 분명히 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이런 생활 방식이나 형태가 비슷해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라운키에르라는 사람이 그 꽃눈이라든가 이렇게 잎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겨울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눈이라든가 잎눈이 있는데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제 꽃눈이나 이런 게 있죠. 잎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위치가 열대지방의 경우에는 크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위쪽으로 이 위쪽에 이제 겨울눈이 위치하는 반면에 온대지방은 좀 중간 지점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랭한 한대지방에 사는 경우는 땅속 안에 이렇게 겨울눈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분명 종이 다르긴 하나 환경에 맞게끔 생활 형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생활형과 생물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